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최슬기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장중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닥은 종일 9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매매 주체별 움직임은 양대 시장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더 강하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오전장에서의 이슈 또 오후장에서의 이슈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내일장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로 가장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국에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를 대심제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네,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감리 결과는 2주 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말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위원들 간 의견이 빠른 속도로 조정이 되면 이르면 다음 달에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선인은 셀트리온의 요청에 따라 정례회의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현장에 출석시켜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업에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는 만큼 의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당시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결론까지 약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그간 감리위와 정례회의에서 효율성이 개선돼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좀 빠른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어떤 결론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회계감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고 셀트리온은 재고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기준 근거에 따라 충실히 소명했고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항공주도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소식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승인 여부 심사를 하기로 했죠. 네, 오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오늘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요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을 반납하고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등 조건을 이행한다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이 10개라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이 각각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을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좀 큰 이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위가 그래도 조건부 승인을 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럼 합병 결론 좀 어떻게 나게 될까요? 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일단 터키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결합을 승인한 상태고요. 태국과 필리핀은 이들 결합이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싱가포르도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EU, 일본과 중국, 영국과 호주 등 6개국입니다. 이 중 미국과 EU, 일본, 중국은 필수 신고 국가지만 영국과 호주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향후의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임의 신고 국가입니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승인에 따라 같은 자유화 노선인 미국도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 합병 이슈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값 소식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차를 끌고 있진 않지만 주변에서 지금 기름값 넣기 무섭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네, 지난해 말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기름값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올랐고요. 오늘 전국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1,693.29원입니다. 서울은 평균 가격이 1,700원을 훌쩍 넘어서 조만간 1,8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기름값 급등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같이 뛰어오른 영향이 큽니다. 어제 기준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9.3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엔 91.32달러로 나타났는데요.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7.78달러를 보였고 두바이유 가격도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1,200원을 오르내리며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체감 유가는 사실상 100달러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최근 석유 제품 수요가 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배럴당 120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기름값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이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유협회와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 수급 대응 계획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긴급 할당 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비상시 정부의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면서 유사시에 해외에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정유사에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가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만일에 대비해 국내 석유 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에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영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의 긴장감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죠.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나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0.8%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수가 또 하락하는 업종수 대비 6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276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5장에 더 강한 모습입니다. 1.4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90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주면서 3거래일 만에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은 2,165억 원, 외국인은 1,56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은 7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은 149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전일 기준으로 재택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15만 9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건강관리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집중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열제,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소독액,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 이렇게 5개의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오팩트와 또 PHC는 아마존 케어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PHC는 현재 1.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유유제약 15%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도 현재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중동이나 호주 같은 해외 국가의 수출 계약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었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우주사업 성장 기대감까지 받게 되면서 지수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강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2% 하락세, 빅텍도 현재 2%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타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임금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소폭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지만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강세 가져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딘의 흥행 덕분에 연매출 1조 클럽을 처음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배당 성향도 2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러시아의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주로 러시아에 첫 진출을 하게 됐다라고 하죠. 오늘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가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 가전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비를 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미국 정부의 상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1.3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7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CJ E&M이 있습니다. CJ E&M이 오늘 물적 분할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CJ E&M이 콘텐츠 제작 부분의 물적 분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주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고 또 시장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3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급등 흐름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금호석유의 전 상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안을 발송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주 제안의 내용은 사회이사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9%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1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로나 확산세에 진단키트, 또 치료제, 백신 관련주 등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객장에서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코스피 시장에선 좀 매수세로 유입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이제 그간 수급 불균형이 일부 좀 해소되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의 반등세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KB금융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또 SM, 시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후 들어 양시장 모두 매수세로 전환한 가운데 기관은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LNF, 나노신소재, 스튜디오 드래곤, 또 오후 들어서는 CJ E&M과 엔캠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객장 분위기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대부분 업종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전일 미국 증시 강세 영향 등의 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후까지 반등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장 초반 상승을 좀 반납하고 하락 전환한 이런 영향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주가 반등을 유발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장 내 큰 틀에서 특징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수급에 있어서 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 여파가 좀 이전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향방에 따른 시장 내 좀 수급 흐름도 변화할 수가 있는 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과 주가는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여러 업종 내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강세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금호석유와 이 CJ E&M이 오늘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이 박철환 전 상무가 이 금호석유화학에 있어서 주주 제안을 한 점과 배당 확대 등을 거론한 점 등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의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이 금호석유화학이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며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박철환 전 상무의 지분율은 8.5%가량으로 이 개인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과 더불어 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10% 이상의 좀 지분을 보유한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 E&M 역시 이 물적 분할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점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11월 이 엔데버 컨텐트를 이 9,200억 원에 이제 인수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11월 급락 이후 최근까지도 주가 약세를 좀 거듭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 CJ E&M 주요 IB 관계자들에게 진행 중이던 분할 및 자회사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분할 관련 우려감 좀 완화시키면서 오늘 주가 급등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기업 외에도 SK 이노베이션 또 한화 카카오 등 이러한 상황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적 분할 제도 개선 관련 기대감도 좀 동반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상장에 있어서 신설 자회사의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 이러한 관련주들의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유입시키는 점 등도 오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에 빨간불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 지배구조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 토픽,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이 계속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긴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상황 좀 리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긴축 우려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에 패드가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자, 잠시만요, 대표님. 대표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장 상황 먼저 좀 짚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 1%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35,46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나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 1%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14,19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 탄력이 다소 조금 힘이 모자랐습니다. 0.84%가량 상승하면서 4,521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0.9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771선에서 거래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 매물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4,141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혼조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하락하면서 오히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1.57% 상승하면서 909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장중에 900선 아래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주체들이 아직 매매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뚜렷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100억 원가량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82억 원의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금 엇갈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실적 발표했던 카카오게임즈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현재 4%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아유, 목소리 다시 죄송합니다. 들으니까 네. 좋네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긴축 우려감이 좀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반대적으로 4분기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호조로 발표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을 발표한 300여 개 기업 중에서 77%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금융주 관련 쪽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메타에 대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타 여러 그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그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월 10일 날 지금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CPI가 시장 예상치가 7.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발표한 예상치가 이 정도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월 10일 이후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간밤 상황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또 확진자 폭증이라는 상황에 국내는 좀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육박한 49,567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규모를 나왔습니다. 아마 3월 달에는 지금 최대 17만 명까지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위중증 입원자 수가 285명으로 12일 연속 지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진행 수는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를 지금과 같은 격리 위주보다는 계절성 독감 수준의 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겨울에 인플루엔자 걸렸다라고 해서 쉬지는 않고 다 일상생활 하듯이 아마 일상생활이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2분기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주가 과거 지금 4차례 정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 등락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진행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나 항공, 음식료 관련 기업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뭐 코로나19 종식될 거다 말 거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기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래프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지난해 IPO 대여로 꼽혔었는데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내일 드디어 대거 풀리게 됩니다. 전체 상장 주식의 26% 규모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크래프톤 1월까지 좀 약세 흐름 보여주다가 지난주에 좀 반짝 급등하는 듯 하다가 오늘은 또다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이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보호 예수 풀리는 물량이 이제 대주주 관련 물량과 그다음 이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21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규모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이제 대주주 관련 물량 중에서 과연 이제 순수 대주주와 기타 이제 투자가의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장의 좀 관심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단순히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 내에 이렇게 이제 유통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 비중도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신사업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FT, 그다음 메타버스 산업 관련 분야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 옥션 블루, 엑스바이 블루,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제트와도 이제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신사업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점 매수하는 관점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드디어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를 통해서 올해 약 10여 종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 P2E, 암호화폐 등 생태계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게임 업계에 좀 어떤 전망들 나오게 될지 또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올해 게임 중에 가장 화두는 P2E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P2E 게임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에 조금 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이 뭐 조정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발표된 게 이제 1,143억이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주가는 좀 약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조정받고 있는 거는 뭐 단기적인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P2E 게임에 대한 아직 출시한 게임사는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내 게임 관련법상 게임머니의 현금 교환이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론칭은 좀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해외 론칭 관련된 부분이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보다는 해외 론칭을 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투자 시점은 P2E 게임 론칭 시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년 말부터 이 플레이 투 원, P2E가 좀 대두가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올해 게임 관련주의 화두가 되는 거군요. 이 플레이 투 원 게임들 좀 론칭되는 시점에 따라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주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이 현대 기아차의 악재가 덮쳤다고 하죠. 미국 시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지금 약 5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하게 됐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현대 기아차가 이제 판매한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ABS 모듈에 대한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리콜이 결정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35만 7천 대, 그다음에 기아차가 12만 7천 대, 총 이제 48만 대 규모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국내 판매 모델도 리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리콜되는 모델이 이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품질 측면에서 보면 이전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거 판매된 제품의 리콜이 미국 시장의 신뢰를 잃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더 신경 쓰는 부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리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미국 판매 점유율이 이제 8.4%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0.6%포인트가 증가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 선호도가 높은 SUV나 제네시스 같은 모델의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런 판매 호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놀랐었는데 그 놀랐던 마음 좀 진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금리 인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는 거의 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얼만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7, 8회 금리 인상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정말 놀랍지도 않은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제 장중에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 10년물이 거의 2%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고 어제 2% 금리는 과연 그 금리 인상 몇 번을 한 것과 연동이 되는지 그걸 따져보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5번 금리 인상을 보통 반영한 것이 9월의 FOMC 회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에서 9월 FOMC 회의 금리 인상 확률표, 그것을 오늘 첫 번째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에서 125bp하고 125에서 150bp. 이 금리가 뜻하는 것이 결국 4번과 5번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 확률을 37.7%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38.6% 두 개를 더하면은 거의 76% 정도 나오니까 저 두 개의 4번과 5번의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4번이 되었건 5번이 되었건 그 어느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보통 7, 8번 금리 인상 거론된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23년 3월의 FOMC 회의 확률을 살펴보면은 대강 시장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2023년의 3월 FOMC 회의 이때의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시면은 150에서 175bp하고 175에서 200bp 가운데 가장 키가 높은 그 그림이 28.4%하고 27.5%.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더하면은 거의 한 55%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준에서 금리 인상 정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FOMC 회의가 9번 있는데 그 중에서 7번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일정이 좀 빡빡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이 좀
이것을 반영시키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어제 2% 금리 수준에 도달했을 때 또 조정을 많이 보였어야 되죠. 그동안에 보인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점을 높여갔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점선으로 푸른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어제 금리 수준 2% 레벨로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 수준 논하면은 이 2% 금리에 근접을 했고 그것이 2019년 2분기 정도 금리 수준에 도달을 한 것이죠. 그 당시 기준금리가 1.75%,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170에서 200bp까지 도달한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상응하는 기준금리를 따져보면요. 결국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7번 금리 인상한 그 수준, 그 정도에 근접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그동안에 조정을 보인 모습이 충분한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남지만 지금 레벨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적응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나아가서 아까 3월 회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6월 FOMC 회의 때는 한 번 더 추가해서 8번 금리 인상 이게 20%대 진입한 상태거든요. 그러한 레벨이 이제 시장에 녹아든다라고 한다면은 10년물 국채금리 향후에 높게 잡았을 때 이 스프레드는 약간씩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2.5에서 3%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걱정할 것이 아닌 게 2% 레벨에 벌써 이미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실제로 0.75부터 시작해서 2%까지 왔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기준금리 2% 이상으로 과연 올릴 수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이 그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한 수치인데 최근에 나오는 경제 수치, 경제 지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그렇게까지 높일 수준이 되는지 그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서 다시 시장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은 금리 인상 매수가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하반기에 다시 시장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앞서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상당한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된 금리 수준이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설사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충격은 앞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어제 미국 시장이나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영향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한 그런 날 중에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어느 정도씩은 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려고 하면 상품 시장의 이 가격 안정세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품 시장은 여전히 좀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상품 시장 관련해서는 유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딱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아주 관련이 있겠고요. 우리가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벌어졌었던 그 당시의 일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서 유가하고 러시아 RTS 지수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러시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에너지 소재 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중만 따져봐도 48%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거의 연동성이 강하다. 거의 경제가 유가 쪽에 노출이, 익스포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2014년하고 아주 유사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더불어서 자산시장 환경 요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왼쪽에 푸른박스권이 2014년이고 오른쪽에 푸른박스권이 2018년입니다. 그럼 왜 2014년하고 2018년을 뒀냐면은 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비슷했었고 2014년은 그 이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비슷했다는 것이죠. 약간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RTS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좀 먼저 선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4년에도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주가가 먼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주가 조정 보이기 시작하죠.
단정할 수는 없죠. 단순히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통화 정책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가를 먼저 선행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2014년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총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단기 영향력은 틀리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해소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상품 시장이 유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 유가가 과연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페드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도달할 때까지 정책은 지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유가를 중심으로 한 상품 시장의 흐름이 2014년하고 2018년처럼 진행이 될 확률은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점차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맞겠죠.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금리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근데 정작 인플레이션 자체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산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1분기 지나면서 한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금리의 부담으로 인한 악재 영향력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 이제는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 우려였었던 경제 지표마저도 이제 과열을 약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경제 지표의 과열이 점차 완화가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경제 지표,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거 아틀란타 페드에서 나오는 GDP 나우 지표를 좀 보시면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옆에 녹색 선으로 아틀란타 페드가 예상치를 좀 구하고 있는데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저 절대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1%밖에 성장을 못해 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내보내는 수치가 항상 한 2, 3%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하고요. 그래서 저 절대 수치보다 방향과 그 레벨,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더 높은지 아니면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나오는 재료가 더 높은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에 어느 것이 반영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가 더 낮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과열은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적정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은 아직 시장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본다면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나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었던 사례 한번 살펴봤고 경제 과열 흐름마저도 이렇게 안정세로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1분기 악재가 좀 많기는 했었지만 그 악재들의 영향력이 정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 지속 점검할 필요 있어 보이고 다우지수 보시면은 고점 대비 4%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좀 더 내렸지만 약세 시장으로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제부터 반전이 나타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야기 또 상품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스핀 김영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